2024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은 65% 넘게 뛰었고 애응 가격도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 상승이 투자 열풍이나 일시적 쏠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고 금 ETF로는 4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보다 각국 정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배후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국제 정세 불안이 겹쳐 있고요. 가격이 오르는 건 결과일 뿐이고 진짜 질문은 왜 지금 사람들이 달러에서 도망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흐름인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과 은이 왜 오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이자를 줍니다. 100만 원을 맡기면 1년 뒤에 104만 원이 되는 시기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금은 어떨까요? 금괴를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자가 0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금이 인기가 없습니다. 은행 이자가 연 5%라면 굳이 금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 뒤 105만 원이 되는데 금을 사면 그냥 금덩이만 남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얘기가 바뀝니다. 만약 은행 이자가 연 1%밖에 안 된다면요. 그리고 물가는 연 3%씩 오른다면요.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놨는데 물건 가격이 더 빨리 올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금을 삽니다. 어차피 이자도 안 나오는데 물가는 오르니까 금이나 사자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실질금리,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남는 진짜 금리는 약 1.9% 수준입니다. 1년 전보다 많이 떨어진 거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물가는 2025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약 2.7%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는 2%보다 높은 수준이죠. 아직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이 2025년 안에 최소 2번은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고 소비자들도 돈을 안 쓰니까 경제가 죽습니다. 결국 물가는 아직 높은데 금리는 내려간다. 이 조합이 바로 금과 은한테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엄청나게 큰 투자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연쇄 파산이 일어날 뻔했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리를 0%까지 내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양적 완화라는 걸 했어요.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사들이며 돈을 푼 겁니다. 수조 달러를 풀었어요.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그 결과 금 가격은 온스당 1,900달러까지 치솟았고 은은 2011년 48달러를 찍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니까 경제가 멈춰버렸어요.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려고 모든 자산을 팔아치웠습니다. 금도, 음도, 주식도 다 같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고 국민 계좌에 재난지원금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미국은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를 그냥 줬어요. 시장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금과 은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위기가 터진다. 처음엔 현금이 왕이다.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푼다. 금과 은이 폭등한다. 근데 이번엔 과거와 좀 다릅니다. 2008년은 금융회사들이 망하는 게 문제였고 2020년은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멈춘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물가 상승, 국제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에너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을 사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각국 정부입니다. 금 가격 상승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입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1,045톤을 샀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2024년 전 세계에서 거래된 금이 약 4,974톤인데 그중 4분의 1을 정부들이 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는 우리처럼 단기 수익을 노리고 금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움직입니다. 중국 정부를 볼까요? 2023년 한 해에만 약 225톤을 샀고 2024년에도 계속 사서 금 보유량을 2235톤까지 늘렸습니다. 2015년엔 1658톤이었어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35%나 늘린 겁니다. 중국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금을 엄청 사고 있고 중동 국가들도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달러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돈이잖아요. 미국이 강력한 동안은 문제없지만 만약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달러를 무기처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러시아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했습니다. 러시아가 외국 은행에 맡겨둔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러시아는 자기 돈인데도 못 쓰게 된 겁니다. 이걸 본 다른 나라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 달러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금을 사는 겁니다. 금은 특별하거든요. 누구의 빚도 아니고 제재를 받지도 않으며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돈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 보면 요즘 전쟁 얘기 많이 나오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베네수엘라 제재 이런 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른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오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쟁이 터졌다고 바로 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나 제재로 배가 공격받거나 못 다니게 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유조선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배 회사들은 위험하니까 보험료를 올립니다. 실제로 흑해 지역 배들의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세 번째,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배로 물건 실어 나르는데 돈이 더 들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특히 석유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트럭도 기름으로 가고 공장도 전기 만드는데 기름이 필요하고 비행기도 기름으로 날거든요. 다섯 번째, 물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작년에 10,000원으로 사던 라면이 올해는 12,000원이 됐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여섯 번째,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금을 삽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과정입니다. 전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물류를 흔들고 물류가 물가를 흔들고 물가가 돈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전쟁을 사는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는 자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디베이스먼트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물처럼 희석되는 겁니다. 물에 주스를 타면 주스 맛이 연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연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전에 치킨 한 마리가 15,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5,000원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겨뒀더니 이자로 2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120만 원이 됐네요. 근데 10년 전에 100만 원으로 치킨 롱심 6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20만 원으로는
40쌀마리밖에 못 삽니다. 돈은 늘었는데 살 수 있는 치킨은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희석된 겁니다. 미국 상황을 볼까요? 미국 정부 빚이 2024년 기준 34조 달러입니다. 34조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을 엄청나게 올린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폭동이 날 겁니다. 둘째,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인다. 복지, 국방, 교육 다 줄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돈을 찍어낸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돈을 찍어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 차용증을 삽니다. 중앙은행은 어디서 돈을 구할까요? 그냥 만듭니다.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돈의 양이 증가합니다. 돈의 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시장에 돈이 엄청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가격을 올려야겠다. 치킨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유럽, 거의 모든 선진국이 똑같습니다. 다들 빚더미에 앉아있고 다들 돈을 찍어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국채 사봤자 나중에 받는의 가치가 떨어질 텐데 왜 사? 그래서 국채 대신 금을 삽니다.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거든요. 땅속에서 캐야 하는데 금광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희석되지 않습니다. 과거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음모론자 취급했습니다. 금 산다고 세상 망한다고 생각하냐? 이런 반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금융회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채보다 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 이자는 낮아지는데 물가는 높아서 금과 은이 매력적입니다. 둘째, 각국 정부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금을 대량으로 사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들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돈 가치가 떨어질 거라 생각해 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가격은 결과고 돈의 흐름은 원인입니다. 2025년 들어 금 펀드,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는 상품에 전 세계적으로 약 430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입니다. 특히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금 펀드인 GLD에만 약 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뒤늦게 사람들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란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주로 기관,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보험사, 큰 투자회사들이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조 원, 수십조 원을 굴리는 큰 손들이에요. 반면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는 개인들도 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갈 곳 잃은 돈이 금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기관들은 큰 돈을 금에 넣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개인들도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은은 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대부분 보석이나 금괴로 쓰입니다. 실제 산업에서 쓰이는 양은 얼마 안 돼요.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은은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은 수요 약 12억 온스 중 7억 온스가 산업용입니다. 은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태양광 패널입니다. 요즘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 다는 집 많이 보셨죠? 그 패널 한 장 만들 때 은이 15에서 25g 들어갑니다. 왜 은이 들어갈까요? 은은 전기를 가장 잘 통하는 금속이거든요.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데 그 전기를 모으려면 전극이 필요합니다. 이 전극을 만들 때 은을 씁니다. 태양광만 해도 연간 2억에서 2억 5천만 온스의 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은이 25에서 50g 들어갑니다. 배터리 내부, 각종 센서, 충전 시스템에 다 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약 1천만 대가 팔렸고 2030년에는 3천만 대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기차 한 대당 은 30g만 잡아도 3천만 대면 900톤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세 번째, 스마트폰과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회로를 연결할 때 은을 쓰거든요. 은이 전기를 가장 잘 통하니까요. 네 번째,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요즘 챗GPT 같은 AI 서비스 많이 쓰시죠? 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나게 큰 컴퓨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한 대 한 대마다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반도체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다섯 번째, 5G 기지국입니다. 스마트폰 쓸 때 5G 많이 쓰시죠? 그 5G 신호를 보내는 기지국 한 개당 은이 약 1kg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5G 기지국이 수백만 개씩 설치되고 있으니 여기서도 은 수요가 엄청납니다. 전기전자 분야 전체를 합치면 2025년 기준 9천만 온스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투기꾼들이 은을 사재기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쓸 데가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겁니다. 은 광산 얘기를 해볼게요. 은만 나오는 광산은 거의 없습니다. 은의 70% 이상은 구리나 아연 같은 다른 금속을 캔 때 같이 나옵니다. 부산물인 거죠. 그래서 은 가격이 올라도 은 생산량을 갑자기 늘리기 어렵습니다. 구리 광산을 더 파야 은이 나오는데 구리 가격이 안 좋으면 광산을 안 파거든요.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태양광 패널이 늘어날수록 은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단순히 안전자산이 아니라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입니다. 공포 때문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해서 오르는 겁니다. 금은 주로 안전자산으로만 쓰이지만 은은 안전자산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산업용으로도 쓰이니까 금보다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20배에서 80배까지 넓게 움직였습니다. 1980년을 볼까요? 당시 은이 엄청나게 올랐던 시기입니다. 금 대 은 비율이 17배까지 내려갔어요. 일부 시점 기준 지금은 80배 정도로 거론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금에 비해 은이 저평가된 구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유명한 투자은행이 금값이 2026년에도 계속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일부 시나리오상 온스당 4,900달러 수준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했어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금을 캐내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펀드 투자자들과 각국 정부가 서로 금을 사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건은 한정돼 있고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망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은 지난 10월 최고가를 찍은 뒤 너무 빨리 올랐다는 생각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며칠 만에 5에서 7%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빠르게 반등해서 지금 또 최고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말이라 거래하는 사람이 줄면서 가격 변동이 더 과장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놓은 상태라는 진단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금이 오를 거라고 베팅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미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덜 내리거나 물가가 다시 오르거나 달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과 앱인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못 견디고 팔면서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고요. 전망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지금 은행 이자는 낮아지고 있고 각국 정부는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으며 펀드로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국제전쟁은 물류와 물가를 흔들고 있으며 돈의 가치 하락 우려 때문에
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금과 을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은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은은 더 그렇고요. 과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1971년 미국 대통령이 금 본위제를 없앴습니다. 그 전까지는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 연결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달러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4배로 올렸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자 모든 물건 가격이 따라 올랐죠.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르니까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니까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른 겁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또 터졌습니다.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원유 공급이 끊겼습니다. 가격이 다시 폭등했고 미국 물가 상승률이 13%를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 하던 물건이 올해 113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시기 금은 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 약 850달러로 뛰었습니다. 24배가 오른 거예요. 음은 1.5달러에서 4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32배 상승이죠. 당시 미국인들은 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재미있는 건 1974년까지는 미국에서 개인이 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금 소유를 금지했던 거예요. 1974년 합법화되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금을 샀습니다. 결국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그때부터 금과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20%면 은행에 1억을 넣어두면 1년에 2천만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금 팔고 은행으로 달려간 거죠. 2008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춰버렸죠. 처음엔 현금 확보 경쟁으로 금과 은이 함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중앙은행이 QE1, QE2, QE3까지 3차례에 걸쳐 수조 달러를 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은 온스당 1,900달러, 음은 48달러까지 재차 급등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도 똑같은 패턴이 재현됐습니다. 금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은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0에서 30달러대까지 급반등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위기 터진다. 처음엔 현금이 왕 정부가 돈 푼다. 금은 급등.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 다릅니다. 1970년대는 석유 때문이었고 2008년은 금융회사들이 망해서였고 2020년은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첫째,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팔지 말라고 하면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니까 영향이 엄청납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과 에너지 공급이 막히고 있습니다. 흑해는 세계 곡물 수출의 중요한 통로인데 전쟁으로 배가 못 다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 5위 국가거든요. 셋째, 대만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이 대만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만이 막히면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생산이 다 멈춥니다. 이건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위기입니다. 물가 상승, 전쟁, 미중 갈등, 에너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과 애의 상승은 단순히 안전자산 수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각국 정부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가치가 떨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은의 경우엔 산업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금 매입과 산업 수요, 국제 정세 불안은 중장기적으로 금과 은 가격을 받쳐줄 겁니다. 반면 미국 중앙은행 정책과 금리는 단기적인 변동을 만들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는 동안은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덜 내리거나 다시 올리는 쪽으로 돌아서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갈등, 베네수엘라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은 언제까지 금과 은에 머물까요? 다시 주식으로 돌아갈 조건은 뭘까요? 그 답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나올 겁니다. 첫째, 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시점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완전히 잡고 정부 빚을 줄이며 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이는 시점이죠. 둘째, 전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중국 갈등이 완화되며 에너지와 물류가 안정되는 시점입니다. 셋째, 금리가 다시 오르는 시점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낮아지면서 은행 예금과 채권의 매력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시점이 가까운 미래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 정부는 여전히 금을 사고 있습니다. 펀드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정부들은 계속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읽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결과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보입니다.